예,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마이크로소프트 이건복입니다. 이전 시간에 그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의 그 통찰력 있는 세션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인간의 되뇌 발전과 그다음 인공지능의 자아, 아티피셜 컨셔스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진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실제 현실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실제 그 기업 입장에서나 아니면 조직 입장 또는 개인 입장에서의 어떤 경쟁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앞부분에 그 환영사와 인사말을 통해서 그 앞으로 향후 이 경제적 전망이라든지 모든 상황이 녹록지 않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 아마 많은 분들도 향후 3년 또는 길게는 5년까지 봤을 때 그 기업의 상황,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 변화, 정세에 대한 부분들이 결코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업 또는 개인의 경쟁력, 조직의 경쟁력 측면에서의 그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많은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기업의 임원분들 또 기업을 실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그 가장 중요한 피드백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변화에 빨리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뭐 기존에 사람도 많고 우리는 회사는 돈도 많고 비즈니스 모델도 너무 확고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997년에 IMF의 상황에 대해서 그 3년 동안의 그 상황에 대해 있어서 살아남았던 여러 가지 어떤 기업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런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을 했다라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두 번째로는 혁신입니다. 계속 뭔가를 새롭게 하고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경쟁력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투자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들어가는 혁신적인 프로세스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응이 어렵다. 그 다음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중요한 요소로 사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윤리 경영. 즉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뭐하냐? 뒤로 만약에 공장에서 오폐수가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고 또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총수가 상당히 비도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 세대로부터는 요즘 커뮤니티, 요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기업의 경쟁력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결국은 다른 말로 치환을 해본다라면 어떻게 하면 민첩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기본에 집중할 수 있는 본연의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디지털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갔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디지털로 만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인프라를 또 새롭게 갖춰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한다라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혁신이라는 부분 측면에서는 AI가 결국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윤리적 경영을 위해서 요즘 말하고 있는 ESG. 적어도 기업이 착한 공익을 위해서 이익을 감수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떠한 기업도 우리가 기업의 손해를 보면서 사회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무조건 이익 그 다음에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착한 척은 해야 된다. 오염수를 줄여야 되고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사회에 공헌하는 이미지를 주지 않는 기업들은 앞으로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AI, 클라우드, ESG는 따로따로 떨어진 항목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아젠다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항목이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오늘은 미래 기술을 포용하고자 하는 Embracing Future의 어떤 주제로 기술을 얘기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 기술의 기저에는 실제 조직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무엇을 갖춰야 되는 이런 기본 컴포넌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미래 기술을 논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쟁력이라는 것, 개인의 경쟁력, 아까 총재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전화번호를 30개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 저 전화번호 100개를 외웠습니다. 머리가 엄청 좋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화번호만 외워. 지금은 못 외웁니다. 과거에는 그게 경쟁력일 수 있지만 지금 전화번호 200개를 외우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핸드폰에 1000개, 2000명의 핸드폰을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100명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개인의 경쟁력이라는 부분들을 AI 시대에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과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간, 어떠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기업이 크건 작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시간을 누가 더 많이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 시간을 더 뺏어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즉 정해진 시간 내에 뭔가를 정확하게 달성하고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공간을 더 계속 확대를 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뭔가를 만들기에도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은 되게 어려웠고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디지털 세계로 가면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되고 누군가는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라면 경쟁력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인공지능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가장 큰 혜택은 시간입니다. 내가 8시간 걸리던 일을 인공지능이 만약에 4시간이 아니라 단 10분 만에 끝낸다라고 하면 그 7시간 50분의 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AI를 통해서 모든 일을 자동으로 시켜서 나는 인간의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리던 업무 중에서 단순한 업무를 AI에게 시키고 나머지는 더 인간적인 요소를 얼마만큼 투자하느냐가 바로 경쟁력을 결정한다는 거죠. 핸드폰 번호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더 많이 하고 사람들과의 커넥션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핸드폰을 다 여러분들 가지고 1000명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개인 릴레이션십이 좋고 좋지 않다는 부분들이 기계의 도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더 활용하느냐의 입장이라는 거죠. 즉 그리고 또 하나는 메타버스라는 기술, 뭐 지금은 약간 그 용어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것을 그냥 VR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D 캐릭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공간에서 우리는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한다는 것이 결국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어서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요. 새로운 생산성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의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하나의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리포트입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트를 위한 리포트인데 이 리포트를 가져가 보고 확보하기 위해서 간단한 복잡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언어, 여기서 영어로 썼는데요. 그냥 지난 12개월 동안 채용한 인원들의 현황, 성비, 직종별 그 리포트를 나에게 알려줘라고 그냥 블렛 포인트로 쓰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요청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리포트로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생성형 AI, 즉 AI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 데이터는 이미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인터페이스를 복잡한 버튼이나 쿼리 랭귀지라든지 그런 것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늘상 쓰고 있는 자연어를 썼다는 거죠. 실제 저도 이러한 BI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대다수의 프로젝트 이런 리포트가 단 3개월이나 6개월 이내에 폐기 처분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왜냐? 보고자 하는 사람과 만든 사람의 뷰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면 만든 사람은 잘 만들었지만 뷰포인트는 계속 비즈니스 상황에서 바뀌는데 그거를 이 리포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걸 만든 사람들은 리포트가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네가 만들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쿼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특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직접 쿼리를 만들어라?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그건 상당히 요원한 일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 요청 자체를 자연어로 바꾼다라. 지난달 영업 1팀의 매출 결과를 알려줘라고 사장님이 얘기를 하면 AI가 생성형 AI가 알아듣고 리포트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초에 생성형 AI 챗 GPT가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제가 간단한 코딩을 해봤습니다. 9구단 코드를 작성해줘. 너무나 간단한 코드는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9구단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코드에다가 주석을 달아줘.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코드에다가 주석을 추가하게 됩니다. 1부터 9까지 반복, 곱한 결과를 출력이라고 출력을 다 이렇게 해줍니다. 개발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석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 단위 테스트 코드를 짜줘 라고 하니까 이 코드에 대한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심지어는 함수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9구단이라는 함수를 얘가 생성을 해가지고 유닛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맨 마지막으로 이 코드의 문제점을 알려줘 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AI가 짰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딩을 하는데 대화를 했어요. 인터페이스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연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형태로 코드를 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쇼핑몰에 가서 여러분들이 잘 가는 쇼핑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 쇼핑몰. 물건을 찾고 카테고리를 분석하고 그중에 내가 원하는 항목이 있는지 리스트업하고 휠을 돌리고 아니면 마켓 MD가 추천한 상품들에 낚여서 그 물건을 사던가. 자, 그런 복잡한 UI를 현재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런 UI가 더 이상 쓸모가 있을까요? 대화가 되는데. 등산화가 사고 싶어. 그냥 나 등산할 건데 방수가 됐으면 좋겠고 신발 끈이 아니라 다이얼로 조이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색깔은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대화를 하면 쇼핑몰 에이전트가 물건을 딱 찾아줘요. 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업용 프로그램, ERP, CRM,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의 프로그램들이 복잡하게 사용법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면 대화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와 같은 이런 생성형 AI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는 조금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얘는 학습한 것 외에는 모르거나 내지는 모를 뿐만이 아니라 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그럴듯한 말을 잘 지어내기도 합니다. 할루시네이션.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 학습을 계속해야 돼. 한국말에 뭔가 특화돼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잘못된 퍼셉션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얘는 생성형 AI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는 애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모든 지식을 넣을 수 없어요. 넣을 수 있기는 하지만 아까 총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계속 이걸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잘 알아듣는 애고 중요한 거는 그 뒷단에 있는 데이터와 어떻게 연동하느냐. 오케스트레이션,
Retrieval Augment Generate라는 RAG라는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앞단에는 말을 알아듣는 애로서 뒷단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동시킴으로써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 초에 국내 기업 100여 곳들과 실제 이러한 기능의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내 경조사 규정을 챗 GPT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회사인 줄 알고요. 하지만 경조사 규정을 찾을 때 일반적인 경조사 규정이 아니라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규정을 찾아서 우리 회사는 결혼을 하게 되면 휴가를 며칠을 줘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러한 모델들을 통해서 사실 기업들은 기존의 현업 담당자들이 많이 걸리던 업무들에 대한 것들을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뭔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관련된 법규라든지 국제 규정들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그 규정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읽어보셨겠지만 보험 약관 같은 경우에도 매년 한 페이지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였던 약관이 지금은 16장짜리 약관으로 읽고 있습니다. 다 그걸 사람들이 다 읽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요약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시간들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BI 리포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딩 같은 경우에는 무려 55%의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을 현재까지 나와 있는 생성형 AI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조력을 주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로서, 즉 부조종사 또는 코파일럿이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통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존재이지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로서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앞단에 생성형 AI가 사실 세우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뒷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얼마만큼 잘 연결할 건가가 현재 당장의 이 생성형 AI를 도입했던 기업들의 99%의 고민은 바로 저 부분입니다. 우리 그때 그 데이터를 PDF나 어떤 문서로 잘 저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서로 잘 저장돼 있다고 해요. 그 문서를 열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테이블, 이미지, 실제 데이터로 분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포맷들, 그런 걸로 다 천지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데이터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텍스트를 부었어요. 텍스트를 부었는데 그 텍스트 안에 그야말로 책 한 권이 컬럼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분석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결국은 청킹,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미지를 다시 어떻게 데이터화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고 AI에게 어떤 스킬을 교육을 할 거고 이 스킬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건가. 내가 삶에서 AI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세법에, 세무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육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있는데 이거를 그냥 퉁쳐서 AI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각각에 맞는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잘 구분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야말로 말을 잘하는 장난감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일부는 이미 그런 거에 대한 실증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일부는 너무나 이러한 모델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 생산성에 대한 의미를 AI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으려기보다는 AI를 통해서 얻어진 시간을 더 인간적인 요소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가 결국은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도구의 부가예요. 계산기를 샀다고 해서 내 수학적 능력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더하기, 뺄셈, 나누기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수학적 능력 아니면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AI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리포트가 빨리 만들어지고 문서를 생성하고 코딩의 속도가 55% 빨라졌다고 한들 그 코드를 만드는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비즈니스에 의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남는 시간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자, 한 번이라도 옆에 부서에 가서 연락도 해보고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 조사하는 데 시간을 더 써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걸 테스트도 더 많이 해보고 이러한 부분들에 더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생산성과 아니면 경쟁력의 확보이지 단순하게 AI를 쓴다는 것만으로서 나는 잘났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그 사례는 우리가 과거의 빅데이터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8년 전, 9년 전이에요. 9년 전에 대한민국 전체에 빅데이터 열풍이 들었습니다. 정말 알기 어려운 맵 리듀스, 하둡, 시스템 설치, 리눅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디다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그 기술적인 근본에 대한 부분들만 너무 파고들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사실은 어디다 써야 될지를 먼저 정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도입할 건가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하둡을 쓰면 빅데이터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제 똑똑해졌어 라고 생각한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AI 기반의 코파일럿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말을 알아듣고 말을 잘 만들어내가 생겼어요.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써보셨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럼 이 코파일럿이나 에이전트를 가지고 많은 플러그인들이 사실 이제 개발이 돼서 이것이 디지털 세상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3박 4일로 싱가포르 여행을 가고 싶어 라고 얘기만 하게 되면 3박 4일 동안 싱가포르 여행을 만들어주는 AI 트립 플래너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생성형 AI와 뒷단에 있는 많은 서비스들, 호텔, 비행기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이런 플러그인들 통해 가지고서 차츰차츰 만들어지고 이거와 AI와 연동을 되고 있습니다. 이미 AI를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생성 LLM을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뒷단에 연동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연동될 수 있는 플러그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아주 빨리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3박 4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느 맛집을 갈지,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호텔을 예약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국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어느 호텔 멤버십이 있으니까 그 멤버십에 있는 호텔을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잡아줘 라고 말을 하면 찾아서 대화를 추출해내고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호텔 체인의 API를 이용을 해서 예약을 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찾고 선택하고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7시에 3명 어느 식당 예약해줘라고 얘기만 하면 또는 그 식당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내고 추천 메뉴를 하는 것들이 어려울까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한 얘기는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달 앱에서 식당 예약 앱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 기능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시 LLM부터 개발을 시작을 하고 뭔가를 하는 부분들이 과연 물론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SLM을 쓸 건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쓸 건지 해외를 가져다 쓸 건지 국내 개발을 쓸 건지 그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느끼고 있는 좌절감, 저도 얼마 전에 뭐 회사 서비스 연결했는데 그야말로 아주 고객이면 1번, 그 다음에 상담원과 통화를 누르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0번 뭐 이런 식으로 눌러야 돼요. 대부분 많은 대기 시간과 또는 잘못된 응답을 유추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는 이런 내용, 내가 전자제품을 샀는데 전원이 켜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이 자연어가 바로 들어가서 고객한테 응답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객 대응 측면에서도 AI 컨택 센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생성형 AI를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앞으로의 트렌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올 말 또는 내년 초에도 보시게 될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특정 핸드폰 같은 경우는 통화 녹음이 안 돼요. 그 통화 녹음이 안 되는
불편함을 모 통신사는 찾아서 AI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아마 그 앱이 현재 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I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만약에 이런 거 시장에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도 물론 안정적이고 잘 되어야 되겠지만 고객의 니드와 아니면 실제 그 상황에서 디맨딩에 대한 부분들, 즉 고객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들로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및 직무 훈련에도 뭐 이미 써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용도, 그런 용도로도 사실은 이런 생성형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거기서 통찰력을 얻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생성형 AI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실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고요. 이걸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그 업무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파일럿을 적용하고 나서의 가장 큰 변화는 아까 뭐 총장님 말씀하신 거에 좀 약간 반론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덤해지지 않을까. 물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생성형 AI 코파일럿을 쓰고 나서 조직의 변화를 봤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직원분들이 처음에는 코파일럿 에이전트를 다 붙여준 거예요. 이제부터 써봐. 근데 처음에는 어떠한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더랍니다. 그냥 요약해줘, 요거밖에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점 쓰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영업 1팀 데이터와 영업 2팀 데이터를 비교해서 출력해줘.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머릿속에 어떤 변화가 됐냐면 일반 직원들이 관리자적 마인드를 보고 회사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왜?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뭔가 뷰포인트가 달라졌다는 거죠. 즉 생성형 AI를 잘 쓰는, 즉 AI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인류는 한 번 더 진화하는 모습을 저는 약간 엿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모두에게 이로운 기술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활용이 된다라면 우리는 또 한 번 더 스텝업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앞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예제를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코파일럿이 들어가고 오피스에 들어가고 모든 제품에 이러한 AI 에이전트들이 도입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 미국권에는 오피스에 AI 에이전트인 코파일럿이 제공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고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앱들이 이러한 AI 에이전트 기반으로 자연어로 액세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곧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오는 요청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앱은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 언제부터 사람 말 알아들었다고? 하지만 그 요구사항은 바로 기존의 앱을 만들었던 사람들한테 돌아갈 겁니다. 왜 윈도우는 내 말을 알아듣는데 우리 회사 ERP 시스템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라는 의문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앱 형태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파일럿에 대한 어떤 구조들을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 외부 UI에 해당되는 부분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프롬프트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메타 프롬프트, 데이터에 대한 그라운딩에 대한 이러한 공통화된 스택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AI를 만들 때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멘틱 커널 또는 랭체인이라는 걸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질문에 들어온 부분들을 각 플래너에 대해서 스킬로 분리를 하고요. 그 스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그걸 플래너가 익스큐션해서 내가 3박 4일 싱가포르 일정을 짜줘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스킬,
호텔, 비행기, 식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킬셋을 분리해서 예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랭체인 또는 시멘틱 커널에 대한 부분들이 활발하게 사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AI가 말을 하는 기술이다 보기 때문에 그거의 윤리적인 부분,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소의 뭐그 뭐죠? 예, 말과 같은 경우에는 곱비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듯이 AI에서도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의식, 그 다음에 컨텐츠에 대한 필터링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또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투명성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준비될 사항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작은 실패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앞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 또 미래를 포용하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우리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개인과 기업의 의미가 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